네,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저는 한진입니다. 현재 시사발전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직함 얘기하는 것보다요. 요즘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걸 더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로 배우 중에 한진이라는 이름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와서 박수 이렇게 안 주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첫 진행이라 나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스픽스 처음 나오신 서피스 처음은 아니고 서피스 이제 네, 토론하러 그때- 나오셨는데 진행은 처음이죠. 그렇죠. 진행은 처음이라서 참 긴장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계한 정치평론가님,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이지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이지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서울시당 네, 저희가 MTV. 방송을 하면서 네네. 그때 진행을 맡으셨고 제가 이제 패널로 나갔었는데 뒤바뀌었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아유. 워낙에 또 출중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오늘만 보고 여러분들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야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악플도 좋으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속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겼다라는 것인데 야, 이거 뭐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저 한쪽에서는 김건희 소환 조사할 것이다. 수사 본격화한다. 한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소환을 불구속 기소를 했다. 이제 이런 걸로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끝까지 포기 못하고 조직의 뭐 생존 논리든 아니면 기소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든 괴롭히기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금 몇 년 했습니까? 한 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이제 것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엄청 반발을 하겠지만 지금 뭐 저렇게 기소한 상황에서 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좀 지금은 이제 정치판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보복이 이제 결국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원래 이제 전 사위에게 주던 그 용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딸에게 생활비. 이제 주던 어떤 생활비인데 네. 그것을 안 주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타이스타젯인가요? 그 항공사로 들어갔던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돈을 끊었기 때문에 이 부녀 공동체라서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와 당시에 지금 바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혐의점이 달라진 것도 없고. 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아예 안 되고 예. 거기서 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된다라는 것은 법원에 가면 100에 100번 깨질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통해서 자기들은 이제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고 살려면 네가 알아서 재판 과정에서 사법 판단받고 살아나오너라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이제 검찰 수사의 가장 악행 중에 악행 같은 수사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이 파면되고 어쨌든 이 보수 정권과 이 보수 세력의 어떤 몰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전 정부에 대한 이 수사를 얘기한다라는 거 좀 납득이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뭐 수사는 계속 해온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뭐 법적 문제니까 법적 쟁점이나 법적 문제는 뭐 지켜본다 하는 것은 뭐 논의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문제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돼 가지고 네. 이상직 전 의원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인사와 관련돼서 엮어서 이게 이제 뇌물이다 이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이상직 전 의원은 그러니까 사유와 관련된 인사를 이제 뒤를 이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그것의 어떤 반대급부로서 인사와 관련된 것을 이제 대가로 줬다 이 구조인 것인데 네네. 이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말든지 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뭔가 공정하지 않았다. 이 어떤 비리가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감사원도 같이 이제 맞장구 치는 구도인 건데 조선일보 일면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군이 GP가 이제 불능화가 되지 않았는데 불능화가 됐다고 해서 이때 서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서로 이제 안 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근데 불능화가 된 걸 불능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서도 불능화가 된 것처럼 유엔사를 속였다. 이걸 네. 일면에 그냥 써요. 이게 감사원이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한다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또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 통계 조작한 거를 가지고 여러 명을 이제 지난번에도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해서 여러 명을 이제 기소를 하도록 검찰 조사를 받도록 만들었는데 네네. 그것의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또 공개를 해서 예. 그게 또 신문 일면에 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경선이나 이런 게 사실 뭐 여러모로 저게 뭐야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 내지는 부정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에 대한 뭐 어떤 부정적인 평가 이런 거를 어떤 선거의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제 전 정권에 대한 평가. 예.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런 것도 먹히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은 지금 뭐 선거법 2심도 뭐 무죄 이렇게 되고 그렇죠. 대장동 수사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게 전 정권에 대한 얘기, 전 정권의 비리, 전 정권에 뭐 이상했던 점,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 꺼내기가 좋은 국면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지나간 얘기, 다 이제는 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던 문재인 정권 시절의 얘기를 다시 꺼내 들어서 이걸 얘기해라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이 얘기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국면이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맞는 말씀인 게 사실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이전 단계에서만 보더라도 계속 전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이재명 전 대표 이제 지금 후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다시 이제 도로아미타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이렇게 그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보수 쪽에서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고요. 이제 기소도 사실은 예견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목표로 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기소는 될 거였는데 왜 지금 기소를 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소를 한 이유는 저는 이 대선 국면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있다가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를 타겟으로 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지금 갑자기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냐?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문재인에 대한 이제 기소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굉장히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그렇죠. 유지하겠다 이런 하는 느낌이네요. 것처럼 하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찰이 이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뛰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냥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세 분이 다 평론을 해주셨지만 이 국민의힘 경선이 워낙에 이제 흥행이 실패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지원 사격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이제 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2차 경선에 들어갔고 4강 구도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홍준표가 서로를 지목을 했고요. 그 김문수가 한동훈, 안철수는 김문수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각각 한 번씩 총 3번을 돌아가니까 다 거쳐가는 것이라서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여튼 맞수 토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키높이, 뭐 생머리, 뭐 눈썹 문신 이런 굉장히 저질스러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계속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관전 자, 포인트? 일단 한동훈을 지목한 이유가 뭐겠느냐. 자, 네. 김문수도 한동훈, 홍준표도 한동훈.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동훈이 네. 뭔가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또는 내가 2인으로 되었을 때는 한동훈하고 붙고 싶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한동훈이 좀 뜨고 있다는 것인데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조사를 내보면 한동훈이 생각보다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는 이미 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국힘 지지자들은 자, 윤석열을 배제하고 대선에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윤석열 그래도 안고 가야 된다는 것 무조건 안고 가야 그래도 해볼 만하다 또는 최소한 존재 기반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깨지고 있다는 네. 일종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한동훈이 뜨는 이유는 윤석열을 배제시키는 것. 그러면은 윤석열과 함께 가고 있는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지금 가는데 가속화될 것이냐 아니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군가 취재를 해보니까 가속화될 것이다. 어쩌면 한풍이 계속 불어서 아예 윤석열을 배제한 국힘만의 네. 대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 토론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생각보다 지금 한동훈에 대한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과의 선긋기라고 하는 건 저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봤을 때 윤석열과 선긋기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지층도 끌어안아서 표심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선에 들어가서도 쳐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윤석열의 뭐 예를 들면 신당 창당에 대한 그 맥락이라든가 그 행보에 또 조명이 되면서 선긋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찬탄, 뭐 반탄 이렇게 세력을 나눠서 보기에는 이제는 좀 의미가 좀 없어 보여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최소한의 생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예. 최악의 상황은 김문수, 그 다음에 홍준표. 그러나 덜 최악의 상황, 차악 정도의 상황은 한동훈이 후보로 나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존 논리 때문에 예. 민심이 아니 당심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표 차이를 줄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판이 뒤집어질 가능성 제로인데 추후에 그러면은 국힘이 보수정당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윤석열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윤석열 편드는 사람은 배제. 아마도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과 배제하거나 오히려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김문수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네네.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당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유력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1차 경선 때 스코어가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김문수가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20 정도로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한동훈이 상당히 선전한 거죠. 안철수는 이제 요 세 사람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한겨레가 이제 메타 분석을 해서 여론조사들 메타 분석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오세훈 사퇴 이후에 오세훈이 드롭한 이후에 그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게 또 한동훈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네네. 그게 이제 오세훈이 사퇴한 이후에 사실 안철수랑 한동훈이 좀 나눠 가질 거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네. 어차피 탄핵 찬성 쪽으로 오세훈 지지층 쪽에 탄핵 찬성 쪽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거면 그냥 한동훈에 몰아주자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이런 전반적인 걸 모아 보면은 분명히 한동훈 쪽에 상당히 부스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뜬 거는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 1차 투표에서 이 1차 경선에서 3강 구도가 형성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2차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당원 투표가 50%가 들어가죠. 이 50%가 들어갈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계산을 해보면 이 탄핵 반대하고 탄핵 찬성 요 논리가 더군다나 여기에 윤석열의 이 기이한 행보까지 또 평가가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예. 윤 어게인 신당을 창당한다는 그렇죠. 중 이게 국민의힘에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행보까지 더했고 요것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가면은 6대 4 정도 된다라고 내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반대가 6 정도 되고 탄핵 찬성이 4 정도 될 것이다. 요 스코어가. 그러면은 한동훈이 아마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데 결선에 진출하더라도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탄핵 반대 후보가 결국에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는데 그럼 요거를 한동훈 쪽에서는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정도 네네. 상황까지는 왔다. 그러면 이게 근데 문제는 한동훈 측에만 있는 마음이냐?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윤석열하고 선을 긋고 가지 않으면은 최소한의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또 조선일보를 보면은 일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안철수가 4강에 들어간 거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특히 어제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탄핵이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세게 했죠. 예. 근데 조선일보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주장이 그렇게까지 센세이셔널한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 정도잖아요. 네. 조선일보가 막 너무 좋은 주장이다. 이런 얘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보수의 희망이 있다. 사과를 다 같이 해라. 안철수 말을 들어서 안철수 제안을 받아서 모두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와 한동훈이
왜 서로를 토론을 하자고 지목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지목하는 바람에 오늘은 이제 뭐 김문수 안철수 하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일 이제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하루 종일 이 두 사람이 3시간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토론을 하는데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탄핵 반대쪽에서 김문수랑 홍준표를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붙어야 되는데 탄핵 반대쪽에서는 김문수와 홍준표 중에 그나마 윤석열하고 선을 긋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홍준표예요. 그리고 탄핵 찬성은 어쨌든 한동훈인 것이고 그러니까는 요 맥락에서 그나마 김문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홍준표가 나오는 게 낫다. 요 구도를 만드는 게 낫다. 요거에 대한 합의가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윤석열하고 선을 긋는 모양새를 앞으로 어떤 후보든지 간에 요 그림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다라는 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할 것이다. 요거를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논쟁에서 좀 무서운 게,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어떻게 이제 평가할 거냐. 그럼 계속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 하나 있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을 엄청 했어요. 여기에서도 다시 욕설 프레임, 범죄자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냐. 아니다. 싸우면 미래 논쟁에서 훨씬 더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는 무조건 누르고 밟으면 되는 상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수록 본인에게 표가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것 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과 생각과 그리고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우리가 일단 관전 포인트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검찰의 움직임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보면은 프레임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기소를 했죠. 그럼 아까 이제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김건희 소환을 할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김건희 소환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소환을 하고 지금 한참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법사님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전진 법사님이 네. 무슨 뭐 한국은행 건을 갖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얘기하고 이런 구도로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윤석열을 어쨌든 간에 직접 치진 않더라도 윤석열 정리 여론은 불이 붙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치면서 윤석열도 같이 치고 이렇게 가면 검찰이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경선의 어떤 그 국한에서 보면은 윤석열을 치는데 문재인 정권의 반대 국면을 크게 만들면 당연히 윤석열과는 선을 긋는 형태의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의 연장선상이라고 지금부터 주장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선을 긋는 어떠한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 돼. 이 여론 작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틀을 만드는데 검찰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네.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탄핵 찬성 입장에서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아주 격렬하게 붙어야지 본인이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윤석열과 같이 가지 않고 중도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다라고 자신들을 내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우리 모두가 사과를 하고 가자라고 말은 하더라도 내심으로는 니네는 계속 윤석열 편이잖아. 우리는 그들과 손을 그었어. 라고 나갈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은 이제 상수에서 변수가 되었고 이 변수도 존재 변수냐 부존재 변수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게임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서 이겨야 된다. 누가 이길 것이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또는 홍준표다 김문수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상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붙었을 때 좋은지 전략적으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유권자라면 내 당원들이죠. 판단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아? 그럼 첫 번째 윤석열하고 관계 정리 어떻게? 이게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 거야. 주장하면 어떻게 되면 이 게임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변수에서도 배제시켜야 하는 정도로 매우 정치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한동훈 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이전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하는데 아마 한 2, 3일만 지나보세요. 탄핵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쟁이 안 될 거예요. 네. 윤석열은 자동 배제가 이미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표를 누가 그럼 받아갈 것이냐는 건데 후보는 김문수는 절대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홍준표는 애매모호한데 지금은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라는 것인데 한동훈은 명확하게 탄핵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홍이 어떤 본인의 견해를 정하느냐가 마지막에 이제 그 표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매우 현실적으로 돌아왔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과는 아마 뭐 아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단체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가겠죠. 왜냐면은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사과는 못 하겠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윤석열도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국면에서 뭐 윤어게인 신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윤석열의 영향력이 뭐 제로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줄어갈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정리당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마지막에 뭔가는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한덕수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왜 이렇게 스탠바이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도 이제 신문들의 전반적인 톤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한덕수의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날짜는 뭐 계속 소문은 있었는데 이제는 신문에 이제 날짜가 그냥 숫자가 나와요.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뭐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그러면 그 날짜가 결국은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국민의힘 이제 2차 경선 끝나고 결선에 두 사람이 진출을 하게 되면 그때 한덕수가 이제는 대선 출마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고 그 얘기가 이제 신문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선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덕수가 이제는 외부의 변수로 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이미 홍준표도 그동안은 단일화는 안 합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외부에 있는 한덕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주체적인 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부터는 한덕수가 또 하나의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국민의힘 경선 내의 구도를 흐트러뜨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탄핵에 대한 찬반 구도, 윤석열에 대한 평가 구도를 상당히 이 뭐라고 할까요? 물타기 하면서 지나가게 할 그럴 확률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사실은 김문수 캠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신윤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노리고 홍준표로 지금 가버린 이철규 등의 요 친윤들이 또 있는 것이어서 네. 이 사람들의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아직은 남아있다. 네. 저는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찬탄과 반탄이 2대2 구도가 되면서 다른 언론에서는 찬탄과 반탄이 아주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뭐 사과를 할 리 있겠냐만 어쨌든 사과를 하더라도 정권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조기 대선까지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뭐 사과를 한다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고 더 이상 찬탄 반탄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견을 하셔가지고 조금 색다른 시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다가 정권까지 이제 출마선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이제 거리에 극소수의 극우극단 세력으로 이제 갈 것이고 또 한덕수라는 변수가 지금 생겨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변수이긴 하지만 한덕수가 딱 나오고 나면 자 김문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 그리고 홍준표가 설 자리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한덕수가 나온다는 것은 윤석열과 손을 잡고 나오는 것 같지만 윤석열과 이 사람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결국 지금은 윤석열과 아예 결별을 하면서 나오는 수순으로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김건희 윤석열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이 출마하는 순간 그쪽하고 손을 어떤 식으로든 절연을 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나와 있으면 한동훈과 이제 붙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면 윤석열과 차별화를 더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될 상황도 저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사과는 있고 사실 중도 소구력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대권에 나왔던 그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당선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목표 의식보다는 사실 당권 경쟁에 해당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당권 경쟁 속에서 어떤 후보가 뭐 더욱더 이제 중도 소구력을 갖느냐 뭐 이 정도 차이겠지만 가장 궁금한 건 이 싸움판에 황교안은 도대체 왜 끼어들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호까지 붙었다라고도 하잖아요. 부정 황교안이라고. 계속 부정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심지어 당내 경선까지도 부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뭔 의도가 있는 걸까요? 자기 공간이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공간에 애초에 자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를 예정하는 것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보수라는 이 그룹은
체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밖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구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대선을 치러야 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아스팔트 보수가 완전히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완전히 국민의힘하고 완전히 절연하고 국민의힘이 중도 보수로 새로 태어나고 이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기틀은 여전히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다만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이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것뿐이지 연결이 돼 있는 거지만 어쨌든 황교안이라는 이 플레이어는 지금 국민의힘 뭐 경선에 참여하거나 국민의힘 내에서 무슨 뭐 당직을 뭐 추구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기반과 기틀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나와서 이제 자기는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게 얻어 걸린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1차 경선을 했는데 한동훈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다고. 이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자기들이 쭉 보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뭐 표가 이렇게 표를 많이 얻고 갑자기 올라가는 게 부정선거인 것 같다. 그래 국민의힘 경선도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선거로 보니까 네, 이런 시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요. 좋은 공간이 또 열린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부정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아스팔트 보수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대선을 잘 치러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중도화도 해볼 것이고 윤석열과 절연도 해볼 것이고 뭐 이런 노력을 하겠지만 대선에 이길 확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저런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대선에 이긴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졌을 때 물론 자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이 윤석열을 버려서 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얘기하겠죠. 선거가 이상했다. 선거가 이상해갖고 졌다. 그때 또 자기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봐라 부정선거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보수 일각에서 네. 여전히 활약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 부정선거여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합니까? 아니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 경선도 부정선거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지정한 여론조사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선거 부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앙선관위도 했고 국민의힘이 지정하는 여론조사 회사도 선거 부정을 했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부정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면 선관위도 부정이 아닌 거잖아요. 예. 논리적 구성으로 그렇죠. 보면 그렇다는 건데 황교안은 지금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본인이 특정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점점점 이제 정치권에서 더 멀어지고 네. 훨씬 더 공간이 좁아질 것이다. 와야 될 수 있겠네요. 예. 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막바지에 가서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좀 발아가는 것처럼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주장을 해서 이제 국힘 경선도 부정선거다라고 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외부로 쏘아올렸던 공격용 프레임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자당으로 공격한다라는 거는 황교안이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니 들지 이미 않아요? 떠난 상태죠. 이 물리적으로는 떠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전 접점을 만들지 않겠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이 원래 자기 공간이 당내에 있으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건데 이미 없습니다. 공간이 이미 없고 사실은 오래전에 그만 정치를 했어야 될 인물이죠. 2020년 총선 패배와 함께 사실은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근데 정치 생명이 끝난 상황에서 이 정치 생명을 좀비처럼 이어올 수 있었던 바로 그 투표약이 부정선거론입니다. 그걸로 여기까지 연장을 해온 거예요. 생명 연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이 이렇게 됨으로써 그것도 거의 끝날 뻔했는데 윤석열이 하나 던져놓고 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있다. 부정선거는 존재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것은 황교안 입장에서. 그 주워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생명 연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네.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할 거예요. 네, 저도 별 신경 쓸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나경원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경원 편을 들어준 건데 본인도 여기서 황교안 얘기를 따라서 맞아요, 이거 부정선거예요 했다가는 본인도 이제 날아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경원조차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군요. 끝났다라고 제가 볼 생각하면 때 될 것 자기들이 같고. 선거를 해도 예. 부정선거였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거의 뭐 한 부정 가지- 중독 증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관전 포인트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찝자면 여기서 이제
한과 홍이 두 번을 이렇게 네네.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홍의 최대 리스크가 지금 이제 명태균 리스크인데 그렇죠. 명태균에 대해서 얼마나 나올 것이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요. 특히 한동훈은 검사 출신입니다. 지금까지 뭐 나름의 뭐 조선 최고의 뭐 검잡이, 칼잡이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홍의 명태균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아무도 한 번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을 때 그 한이 얼마나 홍의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된 대답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디펜스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김문수와 홍준표 중에서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김문수가 옆에서 약간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넷이서 토론을 할 때 김문수가 한동훈에게 뭐 이제 당내 여러 인사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강구도로 같이 갈 사람들 네, 네, 네. 그렇게 손을 좀 맞잡을 수 그 있다.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 예. 생각합니다. 홍이 제대로 대답하겠습니까? 지금도 문구의 전략, 뭔 쓸데없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계속 가져가겠죠. 네. 이제 경선 국면이니까 실제적 진실 또는 증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검찰 아예 봐주기 수사하고, 오늘 또 민주당에서는 그 누굽니까 노정면 저 원내 대변인이 지금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왜 검찰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대답 안 해요. 아들 지금 전화번호 바꿨죠. 최측근 지금 말레이시아로 출국해버렸죠. 도피시키고 본인은 경선 출마하고 하는데, 경선에서 이 문제 나오면 아니 그 뭐 민주당 지금 편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네.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펼치고도 남을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실 밝혀지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 당원들이 알고 있어요. 홍준표는 걸려 있다. 네. 그렇죠. 돈과 관련된 문제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원 명부까지 아예 여론 조작에 사용했다. 그것도 당원의 실명 이 정도까지 가면은 아마도 표심에는 상당히 반영이 네네. 반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이슈가 이제 쟁점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원들은 이제 뭐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또 영남권에 많이 이제 치중이 돼 있고, 네. 근데 명태균 사안은 이전부터 많이 이제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아는데 이거를 쟁점화시키는 쪽은 이제 양날의 검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 상당 부분이 이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특검이나 이런 것도 그 사생결단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네. 명태균의 미음자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스스로는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도 자기가 대표하던 시절에 명태균 특검 뭐 받을 만도 한데, 그리고 자기가 대권주자임내 하고 이제 나온 그때도 나는 명태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는 명태균 특검은 받자 이렇게 주장할 만도 한데 안 받았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것이냐? 이걸 받자고 하는 순간에 당내 다른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거는 나도 걸릴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내의 민심과 신임을 다 잃을 거 아닙니까? 그 나한테 칼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거 왜 받자고 하느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본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지적하거나 민주당이 공격을 하면 이거는 모르겠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또 이게 쟁점화를 시킨다는 거는 거의 극약 처방을 하는 걸 거다.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마지막까지 아마 쟁점화를 안 하려고 할 네네.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뭐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후보 결정까지 예. 이제 본선에 가면 이제 이 문제가 홍이 만약 후보가 됐다면 매우 심각하게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지금 이제 예선 과정에서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후보 결정할 때는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대답할 것도 대충 정해져 있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로 좀 들리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쟁점화가 명태균 게이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뒤편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이 홍준표 후보한테 너무 긁혀가지고 이 검찰 후배들을 동원해서 야 담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 그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바로 이어서 좀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건희를 곧 소환할 방침이다. 그 말만 하면서 계속 검찰이 지금 미루다가 최근에 이제 관련자 조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라. 지금 그런 취지의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는 눈치 보다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어를 놓치는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몇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수사를 잘하면 새 정부 들어서서 검찰 개혁할 때 조금 약하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자기들이 적폐 수사를 잘했더니 그 전까지는 검찰 개혁 하다가도 검찰 개혁이 날이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김건희 수사 제대로 하면 좀 검찰 개혁에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를 하면 검찰에서는 항상 캐비넷을 챙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별건 수사, 또 다른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는 봐줄 테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걸 불어라라고 하면서 딜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특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쯤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할 것이다. 실제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걔가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예. 지금 한동훈이 갑자기 좀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지금 김건희 수사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검사들이 예. 윤석열과 거리를 두면서 김건희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생각보다 안 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숨겨놨죠. 지금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뉴스거리입니까? 당연히 소환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오는데 그렇죠. 이것도 왜 검찰에서 흘리고 있느냐? 임박했다라는 걸 신호를 계속 주면서 이것은 한동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한동훈 쪽에 서서 김건희 소환하니까 좋다고 박수칠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한동훈이 떠는 것과 지금 현재 검찰이 김건희 소환 조사와 수사를 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소환을 했을 때 어느 지점까지 할 거냐 명태균 게이트만 할 것이냐 네. 도이치모터스도 있죠 양평 게이트도 그렇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최병과 관련된 것도 김건희가 배후에서 혹시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이제 나온다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또 어디까지 될 거냐. 소환을 한 번 했는데 이걸로 끝내느냐 아니면 계속 소환을 해서 정말로 진이 빠지도록 수사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한동훈이 어쨌든 뜨는 것과 지금 검찰 수사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본인 생각은 뭐냐.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럼 자기도 포기를 하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둘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김건희 윤석열을 사수해야 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것과 실제 내부에서 교통 정리가 되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수사검사는 반드시 소환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싶지만 이것이 검찰총장도 동의를 한 선에서 가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다. 다만 바깥에서 한동훈의 바람이 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는 있다라고 전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수사팀이 좀 독자 노선을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번 내란 행위에 있어가지고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심우정에게 가로막혀서 수사팀이 제대로 된 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특검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예. 심우정은 뭐 원하지 않겠지만 지금 뭐 견딘다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 그 한식에 가나 청명에 가나 정권 바뀌고 나면 어떤 식으로 사법 처리가 될 수밖에 없을 예. 텐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도 보호하는 것이 최소한의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버티고 있다고 특검이 안 간다거나 검찰 수사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검 민주당에서 포기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거고 검찰은 검찰대로 움직일 텐데 그것이 한동훈을 뭐 위치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과 연동이 돼 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야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죠. 근데 이게 보궐의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태우에 대한 그런 사면과 그리고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근현대사에서는 좀 목도하지 못했던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던 거에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김태우를 지금 조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련된 소식의 핵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네. 이제 윤석열이 자기 최측근인 검찰 수사관인 김태우를 모든 당내 반대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공천에 꽂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수사의 주체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건은 명태균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왜 명태균 수사팀에서 이걸 하냐? 이거는 벌써 이제 연관 수사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커넥션이 있다라고 봐야 아니요, 되는 아니요. 건가요? 그 뜻이 아니라 명태균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이 나왔고, 그럼 윤석열을 타고 공천 개입까지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다른 공천 개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해서 이 김태우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다. 윤석열의 본격적인 공천 개입 수사들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명태균에 대한 지금 윤석열을 겨냥한 수사의 핵심은 뭡니까? 공천 개입인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뭐가 어쨌든지 간에 2022년도 그 6월달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명태균과의 이 대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건데, 공천 개입이 실제로 그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도 이제 봐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천 개입 사안이 있었느냐, 이거를 같이 봐야죠. 그래야 원래 공천 개입을 하고 있었니? 원래 공천 개입 이 이후에도 이루어졌었나? 이후에도 이루어졌었으면은 이때도 했겠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원래 상습적으로 공천 개입을 했구만. 수사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좀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술을 먹었다. 술로 하겠습니다. 술을 먹었다. 그런데 저 평소에 술 안 먹어요. 술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때만 제가 술을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매일같이 뭐 술을 먹는데 매일같이 술을 먹는 사람인데 이날만 전 술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날만 술을 안 먹었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네가 맨날 그렇게 술을 먹는데 어떻게 이날만 안 먹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논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공천 개입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 이 사안이잖아요. 김태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에서 자기가 원인 제공한, 자기가 유죄가 확정돼가지고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 사안, 이 선거를 윤석열이 당내에 다 반대하는데 사면을 자기가 시켜주지 않습니까?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바로 자기가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이 사람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거 말아먹는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런 거냐라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공천이 된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김태우 전 구청장한테. 그 여기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명태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수사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사안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별건 수사가 돼가지고 막 뻗어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순환 논리로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명태균 수사도 이 논리가 보강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쫙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내란죄 수사는 내란죄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든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이게 윤석열, 김건희, 이제 김건희는 실제로 이제 사인이니까 네. 아니겠지만 결국 한데 이제 묶여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상상을 하지 않았던 일이죠. 명태균 게이트로 갔는데 왜 강서구청장이 갑자기 나왔느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타겟팅을 딱 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나올 때 윤석열이 보였던 태도, 내란죄 사건 수사와 첫 번째 공판에서 보였던 그 90분이 넘는 혼자 이렇게 발언하는 것,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거기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엄청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검찰이 계속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이 효과가 윤석열에게도 미친다. 윤석열 우리 수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내란죄와 관련이 없는 선거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미 이제 포위가 되어서 계속 그 수사의 칼날이 본인으로 향하고 있다. 네. 이거는 속도의 문제이지 이제 방향을 누군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이제 수사당국에서는 윤라인과는 완벽하게 손절을 좀 쳤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또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철규 의원 관련된 그 자녀의 마약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며느리까지도 네. 그 마약 관련된 게 지금 드러났다라는 얘기가 또 이것도 나왔죠.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계속 이철규가 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네. 할 때 봐주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갑자기 이제 이걸
자 아들 구속시키고 며느리도 마약 양성 반응 나왔다고 뭐 경찰 출신이시지만 네네네. 야 이거 뭐냐 그럼 지금까지 너 봐주기 하다가 지금 이제 드러낸 그렇죠. 거냐라고 거꾸로 질문을 던지면 아 이제 친윤들이 다 죽어 나가는구나 윤석열도 끝났구나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수사 당국에서는 뭘 했느냐라고 이제 거꾸로 질문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그게 앞부분에는 분명히 봐주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속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간을 쭉 늘려주면서 마약 수사에 있어서 이제 시간을 늘려준다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은 그냥 증거 인멸하도록 그렇죠. 놔두는 거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1cm씩 자라고 머리를 자르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내에서 계속 배출을 시킬 수도 있고 마약 수사에 있어서 느린다는 그 지연을 시킨다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탄핵이 되지 않았었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 인사가 걸려 있었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이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늘어지고 부르지도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하면서 그 형사과장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인사가 다시 바뀌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까지가 비정상이었었던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좀 상식이 통하는 어떤 절차들이 갖춰지는데 뭐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무마시키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요쯤 하고요. 다음 주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얘기 저희 사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 또 시정연설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시정연설 그 가운데서 사실상 뭔가 대선 출마의 변을 간접적으로나마 녹여내지 않겠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눈에 쥘까요? 보셨을 뭐 때. 추경을 뭐 하자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일 거기 때문에 민생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그 이게 뭐 워딩 그대로에는 뭐 대선 출마나 이런 얘기는 있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정 연설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단어들을 놓고 이미 대선 출마와 관련된 그러한 뉘앙스를 계속 줘왔기 때문에 뭘 얘기하든 그거는 사람들 귀에는 저게 대선 출마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겁니다. 뭘 얘기하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죠. 그 자기가 책임 있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행보를 하려면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러저러한 어쨌든 간에 이 정부로서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추경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그거에 대한 협조를 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대선 행보나 이런 거하고는 선을 긋고 완전히 좀 깨끗한 상태로 와가지고 협조를 구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나는 대선 나갈 겁니다라고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은 다 내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정연설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하고는 이런 것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반감시키는 것이고 국회로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순순히 뭐 협조하고 순순히 아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안이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다음 주에 뭐 걷어차고 나올 것이다 이게 소문이 파다해요. 오늘 이 최상목 안덕근 두 사람을 비롯해서 이 8개 부처의 이 관련된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 협상을 한다는 것인데 오늘 뉴스들 좀 보니까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와 경제 양쪽에 있어서 부담이 지금 크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워낙 그렇지 않습니까? 변덕이 심해가지고 대충 마무리하자 이런 분위기래요. 오늘 신문은 일본하고 대충 마무리하자 이런 분위기여서 우리 좀 봐줄 수도 있다 대충 마무리하는 걸로. 그러면 한덕수는 아마 다음 주 되면은 그 대충 마무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뭘 이뤄낸 것처럼 네. 자기 성과인 것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자 이쯤 했으니까는 트럼프의 그런 공세도 제가 뷰티풀 잉글리시로 막아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선 출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정 연설부터 다음 주까지 29일인가까지의 요 며칠간이 예. 한덕수로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일정 수행이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꼼수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민주당이 됐든 그다음에 우리 이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님이 됐든 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저격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네. 월요일 정도에 저희들이 5월 1일, 2일 날 출마할 것이라고 이제 단독 보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국힘의 유력한 정치인이 동행을 하고 그 배후에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연결이 돼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제 예를 들면 3년 임기 단축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개헌을 하겠다. 난 3년만 하고 물러날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체코까지 가서 원전에 사인을 하고 올 것이다. 이제 이번 주 지금 일정이 지금 없단 말이죠. 이제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지 한번 봐야 돼요. 체코까지 정말로 갔다 와서 도장을 찍고 출마 선언하면 진짜 특종 중에 특종을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가 지금 뜨고 있지 않느냐. 네. 안 뜨잖아요. 안 뜨죠. 왜 안 뜨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원로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대표했던 분들 이렇게 모아서 뭐 지지선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런 방식으로 가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맞는 정치인 또는 대권 출마 후보자의 태도인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민심은 이렇게 지금 반응하면 뜨지 않느냐. 첫 번째,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출마할지 안 할지를 보는데, 그런 보수 지지자들은 아무리 이재명이 미워도 야 한덕수 밀자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뜨는 거예요. 이미 압도적으로 국힘 후보보다 더 앞서야 하는데 이제 국힘 후보 1, 2, 3등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아는데 본인은 나 윤석열하고 완전히 절연을 했어요라고 한다고 믿느냐고요. 믿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연관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한덕수가 지지율이 뜰 수 있느냐.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국힘 경선이 갑자기 안철수가 들어오고 한동훈이 한풍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뜨면서 국힘에서 이렇게 차라리 하면은 후보 한번 나가볼 만한데, 근데 한덕수가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이제 논쟁까지 본격화되면 국힘이 쫄딱 망하거나 아예 후보가 없는 상황, 또는 하나마나한 경쟁 구도가 됐다면 한덕수가 필요한데, 국힘 쪽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덕수가 별로 필요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있어서 시간을 미루면서 오히려 본인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시정연설 하는데도 저 사람 대통령감이라고 좀 전에 시정연설 끝냈거든요. 네. 아무리 쳐다봐도 이 사람이 자기 대통령감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한다. 그 주지 못한다는 이유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일반 상식 수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마루님 슈퍼챗,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한덕수는 시작도 못 끄는 상황에서 실은 이렇게 그 난가병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그 주변에서의 그 어떤 등떠밀기, 그 특히나 핵심이 되는 추대위에서부터 지금 잡음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항상 사실 대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저쪽 보수 진영, 특히나 그 음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끌어다가 양지로 어떻게든 끌어올리다가 잘못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추대위에서 보면 그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박성섭 전 덕산그룹 회장, 이 사람이 지금 930억 원대 어떤 사기, 그리고 160억 원대 횡령, 5천억 원대 배임 혐의, 이걸로 징역 3년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대위의 면면들을 봤을 때는 한덕수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추대위를 또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다. 상당히 좀 그 구석으로 좀 몰리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추대위의 핵심인 분이 아주 범죄와 부패와 비리로 점철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제일 처음에는 마치 추대위원회에 굉장히 원로시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신 옛날에 뭐 범보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류하실 것처럼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빠지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누군가 지적을 했던데 아주 올드하신 분들, 나이가 70대 오히려 더 넘으신 네. 분들과 여성은 아무도 없고, 이런 그렇죠. 추대위로 청년은 딱 한 명 있었죠. 그렇죠. 그런 추대위를 보면서,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약간 올드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옛날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그러면 그 자신의 이미지를 보완해줄 사람들로 추대위를 예.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올드한 사람이라는 것에 정점을 찍어줄 만한 사람들로 추대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제일 처음에 한덕수를 이야기를 했을 때가 김문수가 1위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김문수가 국힘의 후보가 되면 김문수가 극우 쪽을 다 끌고 오고 한덕수가 중간을 끌고 와서 합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이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는 뭐 본인은 출마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오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요점 마무리를 하고 이제 광고를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4월, 자, 요 내용인데요. 네,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타사보다 사은품 혜택도 이제 적을 시에 차액 150% 보상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확실한 혜택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1670-2571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에는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25 대선 전략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한 정치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지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